네, 3장 특수유아 장애 유형별 이해 2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특수유아 장애 유형별 정의 살펴봤고요. 특수유아 장애 유형별 중에서 시각장애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차 시는 청각장애부터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청각장애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서 청각 손실이 심하여 보청기를 착용해도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불가능 또는 곤란한 상태이거나 청력이 남아있어도 보청기를 착용해야 청각을 통한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청각에 의한 교육적 성취가 어려운 사람이라고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청각장애에 대한 정의는 시각장애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개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바로 농과 난청입니다. 농은 청각기관을 통해 구어를 들어 이해할 수 없는 정도의 심각한 장애가 있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경우고요. 난청은 청각기관을 통해 구어를 들어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으나 어려움이 있어 학습활동이나 일상생활에서 특별한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보통 우리나라 장애에는 각각 등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숫자가 적을수록 장애 정도가 심한 것을 의미합니다. 즉 1급이 가장 장애 정도가 심한 것입니다. 그러나 청각장애만큼은 1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장애 정도가 적은 기술 능력을 하는데 제약이 적다고 보기 때문에 청각장애만큼은 1급이 없습니다. 청각장애 아동은 보통 교육에서 주로 수어, 지화를 통해서 의사소통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청각장애 아동을 위한 교육은 언어기능의 발달을 통해 의사소통 기술과 학업 성취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청능훈련, 수어교육, 구화교육 등 다양한 방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청각장애 아동의 의사소통과 학습을 위해 보청기와 인공와우의 활용, 보조공학기기의 발달, 학령기 학생을 위한 수어통역 원격 지원 확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학습 환경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와 마찬가지로 청각장애 통합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책에 없습니다. 필기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교육을 할 때 청각장애인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첫 번째, 소음을 최소화하는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시각적 정보의 수용을 위한 광선과 조명의 밝기를 조절해야 합니다. 세 번째, 교사와 다른 아동의 입모양을 잘 볼 수 있게 자석을 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 수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전에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통역에 불필요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함께 교육받는 비장애 아동을 위해서 청각장애 이해 프로그램을 실시하거나 수화 배우는 시간을 만들거나 또래 교수 협동학습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건 역시 책에 꼭 필기하셔야 합니다. 천천히 이야기하고 있으니 책에 꼭 필기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은 지체장애와 건강장애입니다. 첫 번째,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는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만큼 널리 알려진 장애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체장애를 기능, 형태상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몸통을 지탱하거나 팔다리의 움직임 등의 어려움을 겪는 시력 조건이나 상태로 인해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지체장애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뇌성마비, 그리고 척추 손상, 뇌상성 뇌손상 등이 있습니다. 신체 골격, 근육, 신경계통이 어느 정도 무능력한 상태를 말하는 거고 일련의 운동기능 손상을 수반합니다. 지체장애 아동은 단순한 신체적 문제만을 가진 단순 지체에서부터 지적장애와 같은 다른 장애를 동반한 중복장애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지체장애 아동은 정상적인 수준에서의 운동 발달이 어려운 경우가 많고 운동 발달 속도가 느리고 특정 발달 단계에 머무르거나 기능적인 움직임에 어려움을 보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은 장애 유형과 정도가 매우 다양하여 이들의 인지 능력이나 학업 성취를 하나로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신체적 능력에만 결합이 있는 지체장애 아동의 경우는 일반 아동과 인지 능력에서 차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체장애 아동은 자신의 신체상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와 타인에게 의존하는 특성으로 열등감, 경험 부족, 학습된 무기력 등이 보이기도 합니다. 지체장애 아동이 학급에 배치되면 교사는 아동에게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아동이 어떠한 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아동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은 없는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의 시설에서 지체장애 아동을 위해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지체장애 아동의 움직임과 이동을 위해 제공되어야 할 물리적 환경 및 교재 교구, 어떻게 수정되어야 되고 필요한 보조공학기기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조공학 활용하는 데 있어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있습니다. 한번 유니버셜 디자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모두를 위한 디자인입니다.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참고하여 만든 자료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여기 한번 왼쪽에 있는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을 알고 있나요?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남자고 여자고 어린이고 청소년이고 노인이고 키가 크고 작고 통통하고 날씬하고 강하고 약하고 오른손잡이고 왼손잡이고 동작이 민첩하고 동작이 더디고 임신 중이고 휠체어를 이용하고 보행기에 의존하고 이렇듯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누구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나 물건을 만드는 일입니다. 첫 번째, 주위를 둘러보세요. 왼손잡이인 우리 언니에게 오른손잡이용 가위는 쓰기 불편해요. 우리 할머니는 페트병 뚜껑을 열기 힘들어 하세요. 요즘 우리 아빠는 작은 글자가 잘 안 보이신대요. 제가 앉기에 식당 의자는 너무 크고 높아요. 기계에 서툰 우리 엄마는 TV 프로그램을 녹화할 때마다 힘들어 하세요. 주위를 먼저 둘러보세요. 두 번째는 집 밖으로 나가서 동네를 관찰해 보세요. 개찰구는 휠체어가 지나가기엔 너무나 좁았어요.
지하철역에서 나가는 곳을 못 찾고 헤매는 사람을 보았어요. 공공 화장실의 세면대는 내가 손을 씻기에 너무 높아요. 할아버지께서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가 일어나실 때 힘들어하세요. 자동 판매기의 버튼을 내가 누르기에는 너무 높은 곳에 있었어요. 여러분 주변에 또 어떤 예가 있는지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세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나이가 들면 작은 글자는 읽기 힘들 거예요. 오랜 시간 걷는 것도 힘들겠지요. 계단을 오르려면 손잡이가 필요하겠죠. 차내 방송이나 전화 소리가 잘 들리지 않겠지요. 건망증도 심해질 거예요. 젊었을 때는 간단했던 일들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 어려워지고 시간이 걸리고 전혀 할 수 없게 되기도 하지요. 다양한 사람들의 개성과 조건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존중하는 것이 바로 유니버셜 디자인의 근본 정신입니다. 이것이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주위를 둘러봤을 때 무엇을 알아냈습니까?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니 무엇이 보였습니까? 유니버셜 디자인이란 이제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새로운 시선으로 보는 것이고, 다양한 사람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알기 쉬운 디자인, 간단한 디자인, 편리하고 재미있는 매력적인 디자인입니다. 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은 알기 쉽다는 것은 여러분은 공공장소에서 그림 문자를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림 문자는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쉽게 알려주죠. 글자를 읽지 못하는 사람이나 언어를 모르는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안전하고 간단하다는 것은 레버를 위로 당기면 물이 나오고 레버를 좌우로 움직이면 온수와 냉수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고 물을 잠그려면 레버를 아래로 당기면 됩니다. 간단하죠? 유니버셜 디자인이 재밌다는 것은 오른손잡이든 왼손잡이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캐스터네츠 가위는 가인 아래에 덮개가 있어 안전하고 모양도 깜찍합니다. 사용할 때는 재미있는 소리도 나고 이처럼 유니버셜 디자인은 재미있는 겁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이 매력적이라는 것은 안경은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 있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요즘 안경은 더 가볍고 더 튼튼하고 더 착용하기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매력적인 디자인 덕분에 안경은 멋진 액세서리가 되었습니다. 유니버셜 디자인의 선구자입니다. 로날드 리 백. 유니버셜 디자인의 7가지 원칙은 첫 번째, 누구나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사용자의 연령이나 체격의 차이, 신체 기능의 차이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 두 번째는 사용하는데 더 자유로울 것, 젖은 손으로도, 한 손으로도 조작이 가능한 혹은 주위의 밝기에도 좌우되지 않는 등 사용자의 다양한 능력에 맞게 만들어져 있을 것. 세 번째, 간단하고 직감적으로 알 수 있는 사용법일 것. 사용자의 지식이나 경험, 언어 능력, 집중력에 관계없이 사용법이 간단하게 만들어져 있을 것. 네 번째는 필요한 정보를 빨리 이해할 수 있을 것. 사용 상황이나 사용하는 사람의 시각, 청각 등의 감각 능력에 관계없이 필요한 정보가 효과적으로 전달되도록 만들어져 있을 것.
5번째, 무심코 한 실수가 위험으로 연결되지 않는 디자인일 것. 자신이 의도하지 않고 무심코 한 행동들이 위험이나 생각지 못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져 있을 것. 6번째, 무리한 자세나 강한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효율적으로 기분 좋게 피곤을 느끼지 않고 사용할 수 있을 것. 마지막은 가까이에서 사용할 수 있는 크기와 공간으로 만들어져 있을 것. 어떤 체격이나 자세, 이동 능력에 상관없이 이용이 쉽고 조작이 쉬운 공간이나 크기로 만들 것. 이렇게 7가지 원칙에 따라서 유니버셜 디자인이 만들어집니다. 한번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찾아봐요. 계단도 되고 휠체어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계단은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요리할 때 손으로 툭 치면 물이 나오는 거, 이러한 것들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휠체어를 탄 장애인이 높은 층수도 누를 수 있게 장애인을 위한 버튼이 따로 있는 거, 이러한 것들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아무리 높은 곳의 물건도 쉽게 꺼낼 수 있는 것, 이러한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누구라도 손을 쉽게 씻을 수 있게 디자인된 것, 이러한 것들도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무거운 짐을 들었을 때 발로 기존의 손잡이 대신에 문 아래쪽에 손잡이 형식으로 페달을 만들어서 손을 사용하지 않고도 문을 열 수 있게 만드는 것, 이러한 것도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욕조에서 일어날 때 잡고 일어날 수 있게 이렇게 손잡이처럼 되어 있는 것. 플러그를 뽑을 때 조금 더 편리하게 뽑을 수 있게 가운데 구멍을 만드는 것. 이러한 것들이 다 유니버셜 디자인입니다. 이제 지체장애와 건강장애에서 건강장애입니다. 건강장애는 만성질환과 관련되며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 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만성질환에는 소아암, 신장장애, 소아천식, 소아당뇨, 심장장애, 간질 등이 해당됩니다. 건강장애 아동은 질병으로 인해 신체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고 치료와 입원을 통한 잦은 결석으로 인해 학업 지체가 발생할 수 있어서 학습 문제뿐만 아니라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건강장애 아동은 질병 자체에 기인하거나 방사선 치료, 화학요법과 같은 치료로 인해 치료 과정에서 인지적 손상을 경험하여 주의력 결핍이나 인지처리 과정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또한 건강장애 아동은 잦은 입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서 소외되고 질병과 치료에 따른 고통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건강장애 아동의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생활에서 또래 및 교사와의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서 건강장애 아동의 사회 정서적인 어려움을 경험하게 합니다. 교사는 건강장애 아동이 경험하는 인지적, 사회정서적, 신체적 특성을 잘 이해하여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육적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건강장애 아동을 위해서는 병원학교, 화상강의 시스템, 순회교육 등이 제공됩니다.
병원학교는 장기 입원이나 장기 치료로 인해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없는 학생을 위해 병원 내에 설치된 학교로 병원에서 의료 처치를 받으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교육 환경을 구비하여 교육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시설입니다. 화상 강의 시스템은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1:1 화상 강의를 통해 학생 개개인의 학년별, 과목별 진도에 맞추어 학습 지도를 하면서 학습을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순회 교육은 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를 마치고 가정에서 치료를 하거나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됩니다. 건강장애 아동을 위한 이러한 다양한 교육은 개별화 건강관리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되고 장기적인 입원과 치료를 위해 오랜 시간 학교를 떠나 있었던 건강장애 아동이 학교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합니다. 네, 세 번째 지적장애와 자폐성 장애에서 첫 번째 지적장애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장애라 하면 우선적으로 지적인 능력의 제한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지적장애는 지적인 능력의 제한만으로 정의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지적장애를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이 함께 존재하여 교육적 성취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적장애 아동은 지적기능과 적응행동에 있어서 함께 어려움이 존재해야 합니다. 지적기능의 경우 대개 지능지수 70 이하가 해당되지만 단순히 지능지수가 70 이하라고 해서 지적장애로 진단하지는 않습니다. 지적장애는 평균 이하의 지적능력과 함께 실제 적응기술 영역에서 적응행동상의 어려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러한 실제 적응기술 영역에서는 의사소통, 자기관리, 사회성기술, 지역사회활동, 자기지시, 건강과 안전, 기능적 학업교과, 여가, 직업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지능검사 결과를 해석할 때 주의해야 될 점은 한번 그냥 살펴보시면 됩니다. 따로 필기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지능의 개념은 가설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행 능력을 추론하는 것입니다. IQ 검사는 검사를 실시하는 그 시간에 아동이 어떻게 지능검사로 구성된 검사 문항이나 과제를 수행하는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IQ는 변할 수 있고 지능검사는 완전한 과학이 아닙니다. 지능검사에는 문화적 편견이 있을 수 있고요. IQ 검사 결과는 아동에게 지적장애 진단을 내리거나 또는 특수교육 서비스 실시를 결정하는 한 가지의 유일한 근거로 사용돼서는 안 됩니다. 네. 제가 지적장애 책에서 한번 위험 요인을 가지고 와봤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출산 전에는 이제 염색체 이상 혹은 이제 산모 영양실조 혹은 부모의 약물 복용 그리고 부모가 될 준비가 부족했을 때 이러한 위험 요인들이 있고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그리고 출산 전후에는 조산을 했거나 출산 관리를 좀 소홀히 했거나 부모가 아동을 유기했거나 혹은 의료적 결핍이 있거나 이랬을 때 지적장애가 될 위험 요인이 있습니다. 출산 후에는 우리 아이의 영아의 외상적 뇌손상, 영양실조 혹은 아동과 양육자 간의 상호작용의 문제 혹은 아동학대 및 유기를 당하였을 때 잘못된 양육을 했거나 부적절한 가족 지원을 받았을 때 지적장애가 발생할 위험 요인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른 요인들도 지금 눈으로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 드릴게요.
네, 지적장애 아동은 낮은 지적 능력으로 인해 학업을 수행할 때 다른 또래 아동에 비해 학습 속도가 느리고 학습에 어려움을 보입니다. 이들은 일반 아동들처럼 관찰이나 모방을 통해 우발적 학습이 일어나 별도로 배우지 않아도 알거나 스스로 알게 되는 경우보다는 교사가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즉, 지적장애 아동은 지속적인 시연, 반복 학습을 통해 학습된 내용을 장기 기억으로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인지적 결함과 사회적 적응의 어려움으로 인해 자주 실패를 경험하게 되고 반복된 실패는 스스로 기대 수준을 낮추거나 과제를 회피해버리는 특성을 갖도록 합니다. 이러한 실패 경험의 누적은 학습된 무기력을 갖도록 합니다. 지적장애 아동은 사회적 부정 행동으로 인해 또래와의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타인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어려움을 가집니다. 지적장애 아동에게 교육을 제공할 때에는 아동의 수준에 맞게 과제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과제 제시 방법을 수정하는 교수적 수정을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의 경우는 자조기술을 포함하는 적응행동에 대한 교수와 지적장애 아동이 나타내는 다양한 도전적 행동을 지도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자조기술은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알고 있죠. 식사하기, 옷 입기, 화장실 가기 등과 같은 독립적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술은 아동이 스스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기술들입니다. 네, 또한 지적장애 아동은 여러 가지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원하는 것을 획득하거나 하기 싫은 것을 하지 않거나 또는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전적 행동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도전적 행동은 바람직한 행동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됩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자폐성 장애부터 다른 장애 유형의 특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주에는 얼굴 대면으로 만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